시작합니다. 앞에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번 학기 수업을 하는 것은 모두 강의 촬영을 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보도록 다 공개하는 거예요. 전체. 대부분 대학은 공개하더라도 그 학교 학생한테만 공개를 하는데 우리 대학 공개 강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개 강의. 그 내가 물어보는 답변이 잘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치다 보면 건양대학교 학생들이 별로 실력이 없는가 보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우수한 학생들은 미리 예습을 좀 하고 와서 내가 물어볼 때 답변을 잘 해야 된다고. 이의제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늦게 오는 장면이 저기에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의가, 매너가, 에티켓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많은 집단이 건양대학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매너와 에티켓 차이가 알아요? 뭔가 알아요? 매너는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하고 에티켓은 있다 없다라고 그래. 있다 없다. 화장실에 가서 노크를 하는 건 뭐예요? 노크를 하는 것은 에티켓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티켓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먹으로 꽝꽝 치면 뭐가 없어요? 매너가 없는 거예요. 매너가. 에티켓은 있다 없다. 매너는 좋다 나쁘다라고. 평생 머릿속에 간직을 해요. 알았어요? 네. 에티켓은 있고 매너가 좋은 학생이 인간관계를 잘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시간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통계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뜻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학문과 연관된 학문이 바로 통계학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미래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수량적 근거를 제시해주는 학문이 통계학이다. 그런 통계학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론 통계학, 그렇죠? 그 다음에 응용 통계학, 기술 통계학, 추리 통계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에 추리 통계학까지 정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이론 통계학은 뭐예요? 통계 제 방법을 수학적으로 유도, 증명, 체계화시키는 수리 통계학이 이론 통계학이고 그런 통계학, 이론 통계학을 현실 문제에 적용시키는 통계학은 응용 통계학.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경상계열 또는 의학계열, 생물 이런 통계학 우리가 응용 통계학이다. 그리고 기술 통계학, 영어로 우리가 디스크립티브, 묘사한다는 뜻인데 이 기술은 통계 분석 목적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해석하는 통계학이 기술 통계학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바른 시간에 제가 무슨 통계학 배웠어요? 추리 통계학, 영어로 Inferential Statistics라는 걸 배웠는데 저 추리 통계학을 정의하려고 하면 네 가지 통계학 용어를 먼저 정의해야 된다. 네 가지 용어가 뭐였어요? 모집단, 표본, 모수, 통계량이라고 했어요.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을 구분한다. 그래서 모집단은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를 모아놓은 것이 모집단이다. 영어로는 population이다. 그 다음에 샘플,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집단 중에서 실제 연구에 사용하려고 뽑아놓은 그 일부를 표본이라고 했다. 교과서 4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전수조사와 그 표본조사에 대한 장점을 세 가지씩 거기 열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집단의 특성을 갖다가 수치로 표현한 것이 모수가 되고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하는 게 통계량이다. 그래서 네 가지 용어를 설명했는데 네 가지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리 통계학을 다시 한번 정의를 앞에 시간에 한 것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추리 통계학 밑에 보세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일반화 또는 추측하는 통계학이고, 그 추리 통계학의 상당한 주류 전체를 이룬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경영학 오른 시간 혹시 안 배웠을까 싶어서 제가 그 학문에 대한 체계를 설명하면, 크게 이제 우리가 학문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학문은 뭐가 있겠어요? 학문은 철학과 그 다음에는 과학이 있어. 철학과 과학이 있어. 과학은 무슨 과학이 있겠어요? 네? 인문과학.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사회과학. 그 다음에는 자연과학 이렇게 있어. 자연과학.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학문은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고, 과학 중에서 경상계열은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에는 이제 행정학은 공공기관에 대한 걸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Public Administration. 경영학은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이 경영학 쪽이에요. 경제학은 국민경제에 관한 학문이 경제학이에요. 국민경제 전체에 관한. 근데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전체 경제라는 말이 있어요. 경제를 갖다가 전체 경제는 전체라고 할 때 그 전체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어요. 가계를 연구하는 학문은 가정학이고, 기업을 연구하는 것은 경영학이고, 정부를 연구하는 것은 행정학이에요. 가계, 기업, 정부가 사실은 경제 전체를 포함하는데,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에 관한 학문은 경제학이고, 개별 경제인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사회과학 중에서 경영학이다. 경영학이다. 저 학생이 지금 통계학 얘기했는데 갑자기 학문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길래 제가 학문에 대한 지금 이런 그 분류 체계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예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기술 통계학에 대한 추측 통계학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너스 점수를 줬고요. 매 시간마다 그런 보너스 점수는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나 선착순 3명 그 이하는 안 가고요. 3점이 모아지면 크죠? 그렇죠? 큽니다. 다시 한번 그 추측 통계학을 합창을 통해서 한번 명확하게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제 한번 할 테니까 봐요. 내가 한번 할 테니까.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측 또는 일반화시키는 통계학. 합창할 수 있겠어요? 시작.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측 또는 일반화시키는 통계학. 무슨 통계라고? 추측 통계학 또는 추리 통계학. 영어로는 inferential statistics. 왜 영어로는 안 해요? 발음 자신이 없어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발음 좋은데 내 발음보다 훨씬 좋은데. 그래서 통계학의 종류 4가지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교과서 6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모수하고 통계량이라고 하는 그 표현, 수학적 좀 통계학적 노테이션, 기호를 어떻게 좀 구분해서 써요. 구분해서.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모수에서 모평균, 모집단 평균 우리가 모평균 또는 모집단 평균이라고 하는데, 모집단 평균은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읽지, 읽을 때? 예? 예, 그래요.
이렇게 뮤. 아예 발음해봐. 뮤. 예,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예, 이것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M자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모집단 분사는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 스퀘어라고 써요. 이거 시그마를 알고요. 시그마 알았어요? 이 시그마의 대문자는 이렇게 써요.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 소문자는 이렇게 쓰는데 요 수학에서 요 표시는요 더한다 한 뜻이에요. 만약 i는 1에서 10까지라고 하면 1에서부터 10까지 더한다. 1에서 1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55죠? 1에서 2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210이죠? 1에서 30까지 더하면 1에서 10까지 더하면 어떻게 계산해요? 1하고 10을 더한 11 곱하기 중간 곱해서 55. 1에서 20까지 하면 21 곱하기 10에서 210. 1에서 100까지 더하라고 하면 101 곱하기 50에서 5050.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지 다요? 네. 초등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 비싼 데 나와야 돼, 비싼 데. 그 다음에 모집단 표준편차는 기호를 그냥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분산 글자가 두 개니까 두 개예요. 예.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집단 비율 또는 모비율은 대문자 P로 써요. 대문자 P. 건양대학교가 학생이 8,000명 있는데 그 중에 여학생이 4,000명이다 하면 8,000분의 4,000 그것은 모비율이에요. 근데 8,000명 전부 조사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파. 시간 많이 걸려. 그러니까 여기 지금 70명 중에서 여학생이 30명이다 하면 70분의 30 그것은 무슨 비율이에요? 그것은 표본 비율이에요. 표본 비율. 그래서 표본 비율은 우리가 소문자 P로 쓰거나 또는 P바라고 씁니다. P바. 요거하고 상대적으로 표본의 비율 통계량 해서 통계량 표시할 때 표본 평균 어떻게 쓰냐면 뮤라고 안 쓰고 X바라고 써요. X바. 이런 기호 다 고등학교 때 한 겁니다. 근데도 항상 새로워요, 여러분들은요.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바라고 하는 것은 막대라는 의미인데 X바.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은 요 S제곱으로 이렇게 써요. S제곱으로. 표본의 표준편차는 S라고 보시면 S. 그 다음에 이거 이해도 모집단 또는 모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계수는 어떻게 쓰냐면 로라고 써요. 로. 구자 이렇게 이상한 거 거꾸로 쓴 것처럼. 근데 여기에 표본의 상관관계수는 그냥 R로 씁니다. R로. R은 코릴레이션 R자를 써요. 그 다음에 회귀마델이라는 게 있는데 yi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쓸 때 알파 베타가 회귀 개수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이제 회귀식으로 표본의 회귀식으로 하면 yi 햇은 a 플러스 bxi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때는 알파 베타라고 쓰고 여기서는 a와 b라고 씁니다. 교과서 나중에 6페이지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이런 거 하니까 야 이거 미운지 뭐 이런 거 어떻게 뭐 이런 거 뭐 입실론인 이런 거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교과서 329페이지에 교과서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예, 뭐 성적을 F 맞고 싶어서 원고니까. 교과서 329페이지 보면은 그 그리스 문자 읽는 방법이 나왔어요. 거기에
그리스 문자 읽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체레, 또 뭐 있어요? 지레, 아이타, 세타, 아우요타, 라우타, 케파, 람다, 뮤, 누, 크사이, 오마이, 파이, 로, 시그마, 타우, 줍실론, 파이, 카이, 피사이, 파이 또는 오메가 뭐 그런 걸 있으니까 나중에 교과서 329페이지에 그리스 문자 읽는 방법 몇 번 읽어보면 별거 아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통계학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 문자 몇 개 안 돼요. 서너 개밖에 안 돼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도 안 나오고 입실론 하나 나오고 저 밑에 가서 람다 한두 번 나오고 람다 그 다음에 뭐 줍실론 한번 나와요. 줍실론 한번 나오고 뭐 그 정도 나와요. 그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요 한번 화면 볼까요? 올해 이제 그 12월 19일 날 그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3천만 명 전체가 모집단이 되죠. 모집단. 근데 요즘 여러 가지 그 리서치 회사에서 뭐 어느 후보가 누구보다 몇 % 앞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후보자의 관점에서 보면 뭘 알고 싶어요? 자기가 선거에 나갔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가?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 선거 나가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사람이죠. 근데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우리가 보면 어때요?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요? 허경. 네, 허경영. 아주 뭐 그래도 뜨는 사람이죠. 응? 네 번을 눌러봐. 뭐라고 하죠? 네 번을 누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응? 하여튼 뭐 그 또 뭐 하죠? 뭐 뜰 공중 부양 뭐 하고 당은 무슨 당이에요? 그 양반이요. 옛날 그 박정희를 하도 좋아해서 민주공화당. 그래서 또 자기가 뭐 박근혜하고 공부하겠다고 해서 또 한번 명예훼손죄에 걸렸었고 그래 등등 했었죠. 근데 당선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야 뭐 선거에 나가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가끔. 이제 왜 그러냐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 싶은 사람 있죠. 그렇죠? 세상 알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대통령 선거 나오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선거 뭐 홍보 역할을 하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규정에 5%를 득표하지 못하면 자기가 낸 처음 돈이 몇 억이 내는데 그걸 다 국가에 기속이 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나 할 수 있지 보통 사람은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마 올해 12월 달에 가보세요. 그래도 대여섯 명 나올 거예요. 또요. 그렇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예. 네, 그걸 얘기한 것은 아니고 여하튼 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나가는 사람은 당선 가능성, 낙선 가능성을 알고 싶어 할 거다. 근데 3천만 명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뽑아오지요. 표본을 뽑아와요. 뽑아올 때는 잘 뽑아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반에 그런 걸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20대 여기 20대 초반 또는 19살, 20살, 21살 이렇게 먹은 학생들한테 지금 누구를 좋아하느냐 눌러보면요. 우리나라 실제 될 사람이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0대, 20대가 좋아하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상이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무작위에 추출한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20대 초반으로 한정되어 있죠. 그럼 유권자는 어때요? 유권자는 나이 먹은 사람부터 시작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20대만을 가지고 했던 결과는 나중 결과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요새 40대 이하, 50대 이상보다는 40대 이하가 상당히 많으니까 40대 이하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 뭐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들다 하는 말이 이제 돌고 있죠. 여하튼 간에 3천만 명의 유권자 전체 모집단이고 이 중에서 뽑아온 뭐 10,000명 또는 1,000명이 표본이고 여기서 얻은 표본 비율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모집단의 어떤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단계로 추론해보는 게 지금 추측 통계학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겁니다. 통계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제 통계학에 대한 것까지 다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통계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를 보면 첫 번째 뭐 나와요? 자료라면 자료. 영어로 뭐라 그래요? 데이터 또는 데이터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자료의 홍수 속에서 산다는 말은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정보의 홍수란 말이 맞는 거예요? 자료의 홍수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네, 우리 교과서를 예습해 온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란 말은 잘못된 말이다라는 말로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라고 정보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자료를 뭐예요? 특정한 목적에 특정한 사람한테 유용하도록 자료 중에서 이렇게 뭐 어떤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정보고 그 처리하기 전에 자료가 자료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료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한테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라고 하는 것은 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의미 있지 대학을 간 사람이나 다른 사람한테는 그건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항상 특정인한테 유용성이 있을 때로 정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다. 자료 처리 기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고 정보 처리 기사라는 말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보 처리 기사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정보는 처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데이터가 들어가서 컴퓨터에 처리가 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정보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기사라고 해야지 정보 처리 기사라는 말은 잘못된 말인데 정보를 공부하는 사람이 무식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정보 처리 기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씨가 안 먹혀. 씨가 안 먹혀. 이것처럼 언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는 점. 정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정보 처리 기사가 맞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수를 믿어봐. 센즈라는 사람이 데이터가 가장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정보라는 말이 있어요. 정보라는 말이 두 번째 있고 세 번째가 지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번째가 뭐겠어요?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센지가 얘기하는 어떤 하이라키예요. 가장 아래 차원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유용성 있게 만들어 놓으면 정보는 어디에 활용하냐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아까 의사결정 뭐라 했어요? 데이터를 열거하고 데이터를 평가하고 대안을 열거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대안 그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죠? 의사결정을 잘하면 인생이 살만하고 행복하고 괜찮은데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인생은 조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잘못하면 뭐예요? 다시 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결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공을 뭐 해야 돼요? 경영학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고 하면 그 인생 조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공 잘 정하는 거 무지 중요한 겁니다. 예. 대학교 4학년 때쯤 되면 이 경상계열 이런 걸 공부를 해야 좋지요. 뭐 이런 거 다른 거 공부하면 나중에 한심이 나와요. 취업이 돼야지, 취업이 안 돼요, 잘. 예? 왜 그래요? 취업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기업이에요, 기업은 기업과 관련된 공부한 사람을 좋아하지 기업 안 공부한 사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요즘에 무슨 기간이에요? 요즘에 수시 모집 기간에 그 친인척이나 그 자기 후배들 이렇게 잘 얘기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 친인척이나 뭐 친한 친구 동생 해서 연결해서 학교에 오면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1인당 얼마씩 준다고 했죠, 그때?
10만 원씩 준다. 10만 원씩. 한 10명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자가 드리고 오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지. 그렇죠? 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 지금 지식은 뭐 어디에 이용하는 거냐면 부가가치 창출에 이용하는 거예요.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게 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영학 언론 시간에 지식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지식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어요. 무슨 지가 있어요? 사물지, 사실지, 방법지, 형식지, 암묵지라는 게 있어요. 암묵지. 그러면 사물지는 뭐예요? 사물지는 뭐 이게 백목이라는 거, 초크라는 거, 이게 블랙보드라는 거, 예? 이게 스크린이라는 거, 이게 형광등 이런 거 아는 건 사물지예요. 사물지. 알았어요? 황산이 화학 기호를 어떻게 써요? 황산이 뭐예요? 네. H2SO 조금 적은 거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은 뭐예요? 사실지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사실지예요. 아까 통계학의 종류 4가지 이런 거 아는 것은 사실지 아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것만이 안다고 해서 누가 돈 줘야 안 줘요? 별로 주는 사람 없어요. 물론 뭐 과외 선생해서 돈 벌지는 모르겠어요. 방법지는요, 내가 홈페이지를 잘 만드는 방법을 안다거나 쇼핑몰을 잘 구축할 수 있다거나 하여튼 남들이 모르는 무슨 뭐 앱 뭘 하나 만든다 이런 건 남들이 못하는 방법을 아는 게 방법지. 방법을 잘 알면,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된장찌개를 제일 잘 끓이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김치를 대한민국에 가장 잘 담으면 김치를 가장 많이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아는 것은 방법지예요. 그 다음에 형식지는 교과서나 컴퓨터나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면, 남아있으면 형식지예요. 어머니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예요? 그것은 암묵지야. 된장을 담는 방법, 오이지 담는 방법, 숙주나물 무치는 방법,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난 다 알아요. 어디 나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죠. 근데 머릿속에만 들어있으면 뭐예요? 그것은 암묵지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암묵지가 막혔어요? 형식지가 막혔어요? 돈 드는 것은 여기에 있고 여기 없어요. 그렇죠? 돈 드는 건 누가 인터넷에 올려놔요? 안 올려놔요? 안 올려놔요. 그래서 암묵지 상태의 방법지를 지식창고에다가 저장을 해서 구성원들끼리 그 지식창고에 들어있는 지식을 공유해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내면 그게 바로 지식경영이에요. 지식경영. 알았어요? 지식경영. 그 다음에 지혜는 지식 위에 있는 거죠. 예? 그 여러분들 어머니가 여러분들보다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죠. 근데 이제만큼 어머니가 대학도 안 나오고 했는데 불구하고 지혜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예, 연륜, 노하우, 경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축적이 된 거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만약 대학 교육을 받고 뭐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았으면 지혜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꼭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지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좀 머리가 돌아가고, 그렇죠? 연륜이 쌓이면 지혜가 쌓여요. 근데 공부가 사실은 지혜를 빨리 이렇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와 정보에 대한 얘기를 끝냈어요. 자료와 정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일단 조사는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어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체를 조사하는 거고, 표본은 말 그대로 일부만 조사하는 거죠. 아까 내가 10년 후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를 버는지를 조사한다고 할 때 사실은 주소나 연락처가 없는 사람들은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연락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사실은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또 한 가지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한 모집단인 경우.
무한 모집단.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벽돌 같은 경우는 인장 강도가 중요한데 깨봐야 알아요. 그럼 다 깨버리면 남는 게 없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는 안 되죠. 아까 전수조사가 항상 정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샘플링해서 몇 개만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정확성이 있어서 전수조사가 꼭 정확한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샘플 표본조사가 훨씬 더 정확성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전수조사는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전수조사고 표본조사는 일부만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다. 아까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아까 모집단 크게 유한 모집단하고 무한 모집단으로 구성한다 했어요. 그래서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체가 한정되어 있으면 유한 모집단, 무한정하면 무한 모집단이 있다. 근데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다가 넣고 다시 꺼내고 넣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그걸 보건 추출이라고 하는데 넣고 빼고 이것은 보건 추출하게 되면 그 집단은 몇 개밖에 안 내서도 계속 뺄 수 있으니까 넣다 빼다 하는 거니까 무한 모집단으로 변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아까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게 모수고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게 통계량인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 여기 x는 요 바자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얘기 다 정리가 됐고요. 다음은 자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 자료. 자료라고 하는 것,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어떤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모아놓으면 자료가 되는데 그 모아놓을 때 먼저 우리가 공부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변수에 대한 얘기예요. 변수, 베리어블, 변수, 변할 수 있는 수, 통계학 점수 뭐 이런 게 다 변수죠. 키, 몸무게 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그렇잖아요. 요새는 키가 큰 걸 좋아해요? 되게 키 큰 사람이 싱거운 사람이 많죠. 그렇죠? 우리 집 고등학교 2학년 남자 꼬마애는 184예요. 184. 몸무게 60. 딸내미는 166에 52. 뭐. 그 정도면 보통 아닌가요? 보통인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여학생들 보니까 174까지 크는 학생도 많고. 나는 174에 174.5 나갔는데 줄었어요, 키가. 이게 키가 줄대. 키가 나이 먹으면 줄어요.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줄어요. 이게 아마 그 등에 있는 이 뼈가 이 간격이 좁아지는가 봐요. 그래서 한 0.5 줄었어요. 0.5 줄었어요. 이게 10년 후면 또 1cm 줄겠죠. 그렇죠? 174.5 나갔는데 요새는 이제 170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몸무게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72kg 나갔는데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이 3개월 만에 8kg가 들었어요. 그래서 80kg가 돼가지고 지금도 80kg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때 80kg 나가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이건. 내가 지금 뚱뚱해 보이지만 그래도 난 대학교 때 66kg까지 나갔어요. 평균 72kg 나가고. 하여튼 변수, 통계학 점수, 뭐 키, 몸무게 다 변수인데, 변수는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정량적인 변수가 있고 정성적인 변수가 있어요. 정성적인 변수. 정량적인 변수는 수치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키, 몸무게는 수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정성적인 변수는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종교가 뭐냐, 학력이 뭐냐. 옛날에 여러분들 가정조사할 때 보면 그 조사하는 거 많이 썼죠. 어머니, 학부모가 학력이 뭐냐 이렇게 써라고 많이 했죠. 그때 할 때는 기분 나빴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을 나왔으면 당당하게 대학이라고 쓸 텐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면 쓰기가 뭐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썼어요? 거짓말 시켰어요? 나는 뭐 항상 거짓말 시켰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어머니의 학력 물어보길래 항상 초등학교라고 썼어요.
누가 조사 안 쳐. 알았어요? 지금은 그런 거 조사 안 하대. 근데 옛날에는 다 조사했어요. 뭐 부모님이 학력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걸 또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이상해. 그렇죠? 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항상 국졸이라고 썼어요. 국졸 당시 국졸이라고. 국졸인 줄 알았어요. 한글을 아셨었거든요. 한글을 아셔서. 하여튼 우리가 수치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은 정성적인 변수, 퀄러티브 베리어블이라 하고 수치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정량적인 변수를 하는데 정량적인 변수는 다시 또 우리가 이산 변수하고 연속 변수가 있어요. 이산 변수. 이산 변수는 정수, 인티자, 정수로만 표현이 가능한 것은 이산 변수고 소수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연속이에요. 몸무게 소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표현이 가능하죠? 예. 고윤기. 그래 안 그래? 몸무게는 소수로 80 몇 점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무슨 변수? 연속 변수고 키도 그렇죠. 174.72 이렇게 소수 이하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무슨 변수예요? 키는 연속 변수고 사람 몇 명이냐? 이건 소수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소수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렇죠? 예. 사람은 한 명이 좋아요, 1.5명이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한 명이 좋은 거예요. 0.5는 의미가 없어요. 기계 대수, 사람 수, 건물 동수 이런 것은 정수로만 표현이 가능. 그래서 우리가 정수로만 표현이 가능한 변수는 이산 변수, 영어로 discrete variable이다, continuous variable이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 중에 이과 나온 애들은 뭐 이산 수학 이런 걸 배워. 이산 수학. 이제 변수에 대한 얘기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할 때 자동차 색깔 무슨 변수예요? 자동차 색깔은 이제 정성적인 변수. 그렇죠? 자동차 색깔. 자동차 디자인 무슨 변수예요? 정성적인 변수. 예. 이제 잘 알겠어? 뭐 어려운 거 없죠? 베리어블이란 말이 있고 영어 단어 중에 비슷한 거 중에 베리에이트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별량이라고. 별량. VARIAT, 베리에이트, 별량. 이건 뭐 통계학 점수는 변수인데 뭐 80점, 70점, 뭐 75점 이런 것은 별량이라는 말을 써요. 별량.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 척도에 대한 얘기예요. 척도. 네 가지 척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명목. 두 번째가 서열. 세 번째가 등간. 네 번째가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척도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하면 네 개를 쓰면 되고 온도계 눈금은 무슨 척도냐라고 했으면 등간 척도. 몸무게는 얼마냐 뭐라고 하면 비율 척도. 주민등록번호는 뭐라고 하면 명목 척도. 상중하는 뭐냐라고 하면 서열 척도. 이걸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는 사람들을 갖다 뭐 한 거예요?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남자, 여자 이것도 구분한 거예요. 종교, 그렇죠? 종교도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색깔, 다 뭘 구분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명목 척도라고 그래요. 영어로 노미널 스케일. 관심 대상의 특성을 갖다가 범주로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척도가 노미널 스케일, 명목 척도라는 말을 씁니다. 명목 척도. 두 번째는 우리가 물건 중에서 이게 상급이다, 중급이다, 하급이다 이런 말 해요. 그렇죠? 상급, 중급, 하급. 그 다음에 친구도요. 3명이 친구가 있으면 친구는 많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친구는 몇 명이 좋냐면 3명, 5명, 6명 이 정도가 좋지. 나는 친구가 30명 있어요. 이것은 뭐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친구는 적절한 숫자가 좋아요. 적절한 숫자.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2명은 이렇고 한 3명 정도부터 시작해서 6, 7명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저는 대학교 때 6명 친구가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대학이 휴교가 돼서 처음에 그 친구들 모임을 금요일 날 휴교가 돼서 만난 모임에서 금휴회 이렇게 해서 금휴회.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이 사이에 좀 더 좋은 일을 하자 해서 주춧돌이라고 했어요. 주춧돌.
주춧돌. 근데 6명이 지금은 모임을 하다가 6명 중에 내가 왕초고 이제 또 왕초가 또 한 왕초는 저기 서울에서 이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베일 장사 있죠. 베일 누르는 거 있죠. 무선으로 그 베일의 대한민국의 효시가 내 친구가 하는 사업이에요. 대한민국에 팔리는 벨의 60%는 다 그 친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고, 세 번째 친구는 천안에 교수하는 친구가 있고, 또 하나 친구는 국세청 세무서 다니는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고등학교에서 선생하는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 경찰하는 친구가 있는데, 경찰하는 친구가 탈퇴했어요. 탈퇴한 이유는 그 모임에 자주 못 나와서, 경찰들은 이렇게 무슨 당번 비당번 있어가지고 모임 있을 때 잘 못 오더라고. 모임 못 오다 보니까 회비가 쌓여. 회비가 아까우니까 못 나와. 그래서 지금 5명이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해마다 2번씩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꼭 모이고, 뭐 가족끼리 다 같이 만나고, 올해 여름에는 중국의 장가게를 3박 5일짜리 같이 가족끼리 다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이 여기 많은데, 대학교 1학년 때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들하고 죽을 때까지 나처럼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만나면 좀 힘들고 유지하기가 힘들고, 뭐 대여섯 명 뭐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내 경험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같이 가지고, 뭐 부모님 상당하면 거기 같이 가지고, 애들 또 자손들 결혼하면 그때도 와주고,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꼭 뭐가 필요하면 회비가 필요해요. 회비가 얼마씩 필요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꼭 10,000원씩 껐어. 우리는 매월 10,000원씩 이렇게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매월 50,000원씩 걷어요. 매월 50,000원씩 걷는데, 한 10,000원 정도, 50,000원 정도 해서 회칙을 만들고, 그렇죠? 1년에 꼭 2번씩 만나고, 애들 클 때는 다 같이 만나서 애들끼리도 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글로벌 경영학부의 장점은 뭐냐면, 학생 수가 많잖아요. 다른 데는 40명이면요 만날 친구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는 120명, 사이즈가 크니까 얼마든지 좋은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명 이하의 좋은 친구를 사귀고, 이름도 주춧돌이든 뭐 모퉁이돌이든 멋있는 이름도 좀 만들고, 대학교 때부터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그래야 대학교 졸업하면 끝이에요. 안 돼요. 잘. 친구가 있으면, 여기 친구가 있으면, 자네가 친한 친구가 3명 있어. 그러면 순서를 정할 수 있어, 없어? 친구 누가 제일 친하고 누가 2번째 친구 친하고, 이거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너는? 없어? 너는? 없어? 넌 친구가 3명 있으면 더 친한 친구, 덜 친한 친구를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면요, 사람은 적어도 순서를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물건을 보면 이 물건이 제일 좋다, 내가 2번째 물건이 좋다, 이걸 정할 수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으면 얘가 제일 친한 친구, 얘가 2번째 친한 친구, 이걸 정할 수 있어야지. 이걸 못 정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동물 수준이에요. 동물 수준. 근데 그 사람 수준이 또 넘어서 도인 수준을 가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얘는 얘보다 1.7배가 친하고, 얘는 얘보다 2.3배. 이걸 붙일 수 있으면 도인이야, 도인. 그건 이제 성인군자에 해당이 되면 그걸 가능해요. 나 정도도 거의 가능해요. 얘가 얘보다는 1.5배 하는 거 보고, 밥을 많이 사주면 얘가 얘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보면요, 대학교 때요 밥을 사야 돼요. 밥을 사야지 매일 얻어먹는 놈은요 평생 얻어먹을 위치에 놓여.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초등학교 때부터도 항상 사는 사람이 됐어요.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좋아요. 얻어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를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순서에 관련된 건 서열척도예요. 상중하 뭐 이런 거. 아까 이건 뭐라 했어요? 주민번호, 뭐 교육 수준, 남녀 이런 거. 서열정. 이것은 이제 온도계 눈급인데, 여러분들 10도하고 20도가 있을 때 10도보다 20도가 2배 덥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 10도보다 20도가 2배 더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돼야 안 돼. 이제 말 돼야 안 돼. 안 돼? 너는 돼야 안 돼? 안 돼요. 역시 똑똑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온도계 눈금 0도는 뭐예요? 인간이 임의로 맞는 임의 0점이에요. 그렇죠? 예. 물이 얼는 점, 얼음은 녹는 점을 0도로 하자. 섭씨가 그렇고 화씨는 뭐예요? 32도에서 물이 얼어요. 화씨는 화레나잇. 알죠? 아이, 뭐 화씨 영어도 하나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온도계 눈금보다 등간척도예요. 등간척도. 근데 가장 아래만 비일척도는요, 매출액이나 몸무게 키에서 우리 여학생이 날씬하니까 40kg 나가요. 내가 80kg예요. 내가 2배 무겁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형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매출액 1억인 기업보다 2억인 매출액이 2배 매출액 많다 말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말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율척도예요. 그래서 척도에는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라고? 명목척도. 두 번째가 서열. 세 번째가 등간. 네 번째가 비율척도가 있다.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통계학의 유형에는 2개가 있어요. 모스 통계학과 비모스 통계학이 있어요. 앞에 B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파라메트릭 스테이틱스, 남 파라메트릭 스테이틱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척도할 때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 척도 중에 고급 척도로 측정하면 모스 통계학을 이용하고 명목이나 서열 척도로 측정하면 비모스 통계학을 적용해요. 근데 모스 통계학은 모집단에 대해서 정규분포라고 가정하는 통계학이에요. 모집단에 대해서 정규분포라고 가정하는 통계학은 모스 통계학이고, 모집단에 대해서 정규분포라고 가정하지 않는 디스트리뷰션 프리 테스트, 정규분포라고 가정하지 않은 통계학은 비모스 통계학입니다. 비모스 통계학. 여기까지가 오늘 1장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다음에 올 때는 교과서 다 준비해야 되고요. 노트를 100페이지 이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전부 정리하고 1장 마지막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7문항인가 뭐 몇 문항 있는데 8문항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다 정리해서 이번 언제 수업 있죠? 수요일날 2교시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서 이 영어 전공 용어 이거 다 출력해서 교과서에 노트에 붙일 것, 그 다음에 수업 계획서 노트에 붙일 것, 연습 문제까지 다 해가지고 올 것. 알겠습니까? 네. 네,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어요.